오늘 제 강의는 오뚜기로 시작해서 오뚜기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오뚜기 가지고 많이 놀았죠? 왜 오뚜기가 신기합니까? 스스로 쓸 수 있으니까. 예. 넘어뜨려도 스스로 일어서죠. 예.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바로 이런 오뚜기 같은 나라가 지방분권이 된 나라다. 이게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죠. 만약에 무게의 중심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거워요, 머리가.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못 일어서죠. 그냥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쓸 겁니다. 예,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 여기서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 나라가 이와 같이 오뚜기처럼 되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가 강합니다. 그런 나라가 강하다. 또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또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된 스위스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여기서 우리가 무게라는 것은 국가로 치면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 또 지방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잘 살고 강하고 국민이 행복하다. 그런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스위스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오늘 강의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였죠. 엄청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어떤 영국의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주국가가 된 거죠. 겉으로는.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 하노이 대학을 갔는데 거기 헌법 교수가 우리 6월 항쟁, 우리 현행 헌법을 만든 게 6월 항쟁이죠. 그 뿌리가. 그 6월 항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헌법을 공부하느냐 이런 물었더니 대한민국은 그 독재국가를 극복하고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일본 거는 공부 안 하냐 이랬더니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가깝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는 것은 이런 표현은 국민들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그래서 왜 이러한 절망이 생겼느냐?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더라.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금 내는 거죠. 또 젊은이들이 왜 청춘을 바쳐서 군대 갑니까? 예, 우리가 내가 젊을 때 지켜줄 테니까 우리를 지켜달라. 국가가 지켜달라.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보니까 국가가 정말 못 믿겠더라 하는 겁니다. 못 믿겠더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수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가슴을 쳤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근데 우리가 이 세월호 당시에 상황을 우리 전부 다 기억하고 있죠. 그 진도 어민들이 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진도 어민이 다른 어민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배에 수백 명의 사람이 탔다고 하는데 밖에 나와야 구조를 할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다 알잖아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아무도 탈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양경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구조해 줄 테니, 우리 경찰과 어민들이 구조해 줄 테니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양경찰은 뭘 하고 있었어요? 예,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보고하고 또 지시를 기다려야죠. 그러는 사이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느라고 사고가 생명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몇 해 전에 미국의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죠. 그래서 155명 승무원과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구조를 했죠.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 차이는 뭡니까? 허드슨강에서는 뉴욕의 재난본부 또 소방대가 직접 구조를 했다.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만약 거기에도 백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더라면 우리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최근에도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중앙정부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서고 효율적인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랬죠.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지난 정부에 만들어 놓은 게 국민안전처죠. 컨트롤 타워를 일어나겠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생겼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생겼죠. 메르스 사태.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뭘 했어요? 우왕좌왕 헤매고 어떻게 손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라도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공개해서 전파를 막겠다 이랬더니 중앙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권한도 없이 나서느냐? 가만히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에서 정보를 공개해버렸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환자를 격리하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앙정부가 나서면 안 되던 거를 지방이 나서니까 해결해 가는 또 해결의 물꼬를 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국가가 왜 기능이 마비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놓고 창을 켭니다. 창을 뭐 5개, 요즘 6개까지는 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창을 10개, 20개 계속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죠. 그게 기능마비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하가 생긴다. 짐을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작은 쓰레기 치우는 문제부터 국방, 외교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방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가가지고 구조하려니까 또 메르스 사태에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의 소재지를 밝히고 공개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랬죠. 지방은 손발이 묶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국가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방에 젊음을 바치고 했던 그 국가가 기대된 역할을 안 한다. 못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기보다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은 대단히 부패한 국가입니다. 이게 수치로 나옵니다. 174개국 중에 52번째. 이 정도로 부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지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왜 이 부패하냐? 부패라는 것은 절대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인이고 또 이 문필가인 액턴경은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말이 참 아주 가슴에 와닿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이 말을 연설할 때마다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연설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민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말년에 가면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또 권력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만약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뇌물을 갖다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는 사람한테 왜 뇌물을 갖다 줍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뭔가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부패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또 부패,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특히 젊은이들, 대한민국이 대단히 불행한 나라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헬 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엔에서 해마다 3월 21일 날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6이더라. 56이. 불행하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언제 행복을 느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내가 뭐도 할 수 없고 내가 나서도 안 되고 이러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죠. 절망을 느끼는 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지방에 많이 가 있을수록 또 권력이 국민에게 많이 가 있을수록 그 나라 국민은 행복하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행복을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분권화된 정도,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직접 국가와 지방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빈도 이런 걸 비교를 쭉 해보니까 이 국민이 결정권을 많이 가질수록 또 지방이 결정권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실제로 그 스위스 안에서도 그 이 직접민주주의를 적게 실시하는 제네바, 제네바 알죠? 제네바에서 살던 사람이 바젤로, 이제 이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많이 실시하는 바젤로 이사를 가면 그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도 이 10%의 행복도가 증가되더라. 뭐 이런 걸 실증적으로 밝혀낸 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불행한가? 이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 우리 지방으로서는 해도 안 된다.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오늘의 이 우리나라의 불행감을 더 키워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갈등이 심각한 나라다. 그래서 이 삼성경제연구원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갈등이 심한 데서 두 번째다.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우리하고 예전부터 친밀감을 느껴왔고 6.25 때도 왔죠. 그래서 형제 국가로 부르는 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갈등이 많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교 문제가 심각하고 민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종교 국가죠. 근데 종교 분쟁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뭐 연꽃을 제거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조금 갈등이 생길만 하면 또 무마가 되고 이러죠.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관용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죠. 또 민족 문제 없죠. 언어 문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념 누가 만들어냈어요? 예, 정치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왜 정치가 문제냐? 우리나라 선거구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죠. 승자 독식입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쫄딱이죠. 다 잃어버리죠. 패자 전몰입니다. 패자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 쏟습니까? 선거에 다 거는 거죠. 사생결단합니다. 사생결단.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결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대결정치. 근데 선거운동이 언제 시작됩니까? 선거가 끝난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진 후보자가 이긴 후보자한테 축하합니다, 승복합니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돈 선거, 뭐, 이 흑백 선전 이런 거로 당선됐다고 막 이제 떠벌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기고 나면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임명하는데 잘 동의를 해줍니까? 예, 뭐, 50년 전에 일까지 파헤쳐가지고 막 온갖 그거 하죠. 그 장관. 요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세력은 그 전에 정부가 출범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법이 자꾸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싸움통이 되는 겁니다. 싸움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원인은 권력의 집중에 있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그런 체제에 있다. 만약에 이긴 자나 진 자나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덜 싸우겠죠. 어차피 뭐 조금은 가지니까. 이렇게 죽자 사자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타락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벼랑끝으로 모는 이 막장 정치,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권력의 집중에 있다. 권력의 집중. 근데 이게 정치 문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게 본질이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라고 정치인을 뽑아서 또 정당에게도 우리는 막대한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갈등은 크게 만들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는 이 갈등의 주범이다. 그게 원인이 권력의 집중에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내가 경제 문제라 했는데 이것을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을 합치면 1년에 82조 내지 246조다.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다면 1년에 2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다른 말로 그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권력이 집중된 데 원인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헌법이냐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강조한 분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장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헌법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정치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결국 헌법이 정치도 경제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 청문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그분 대단히 훌륭한 99.9% 훌륭한 거예요. 0.1%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잘했는데 몇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 거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이 상당 부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분, 특히 권력의 집중,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신문 만평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5월 10일자 신문입니다. 5월 10일은 언제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뭐 했습니까? 각 후보자들이 내가 대한민국을 잘 운전할 것이다.
잘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운전 잘한다고 자랑했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잡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예, 차가 망가져 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은 바퀴에 연결이 안 된다. 이거. 바퀴는 찌그러져 있고 차체도 찌그러져 있고 이 차체가 뭡니까? 이게 헌법이다. 헌법이다. 운전 잘 하려고 하는데 차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고쳐야죠. 예, 차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가지고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도 있더라. 그래서 그 희망들을 찾아보니까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방에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활상의 제일 큰 변화는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휴게실에 화장실이. 예, 뭐요? 휴게실에 들리면 화장실이. 아, 화장실, 예. 고속버스 휴게실. 예. 정말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고치는 거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관광의 이러면 중앙정부에 나서가지고 화장실이 부끄럽다고 깨끗한 화장실 만들자. 그때는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청소 싹 하고 그다음에 횟가루 뿌리고 물 청소하고 횟가루 뿌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 그뿐입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월드컵을 앞두고 이 화장실을 외국 손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했는데 제일 부끄러운 게 화장실이에요. 근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2000년 이전에 외국의 그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가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한국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고궁이나 유적지, 뭐 석굴암, 또 요즘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 밑에 참고표해 가지고 주의사항 뭐냐? 저도 읽어봤어요. 대한민국은 화장실이 대단히 불결하기 때문에 갈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꼭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나가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수원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데 마침 퍼뜩 떠오르는 게, 영어로 화장실을 뭐라 그러죠?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좀 점잖은 표현이 레스트룸이죠. 야, 진짜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을 본격적으로 개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화장실 가봤어요. 조사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이 등산객들이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 맞나?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칭찬했겠어요? 비난을 했겠어요? 언론의 속성은 칭찬 잘 안 하죠? 예?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돈을 많이 퍼부어가지고 호합하는 화장실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또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수원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그리 많이 썼습니까?
그랬더니 공사비를 아파트 공사비보다 많이 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도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중 화장실은 외진 곳에 있잖아요. 뭐 관광지 이런 데 있으니까 그 기반 공사를 다 해야 된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든 거지 실제로 건물 짓고 공사하는 데 많이 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장실을 잘 지어 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좋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 금방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좋은 거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둔한 겁니다. 예, 좋은 거 보면 어떻게? 금방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금방 퍼지는 이유가 학습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화장실 구경을 오는데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수원역 앞에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이 화장실 투어 셔틀버스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또 좋은 거 봤으니까 이제 가서 고쳐야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퍼지고 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역에 화장실 이런 게 다 개선이 된 겁니다. 이게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32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화장실을 좀 보러 한번 보자 이래 와가지고 막 몰려듭니다. 제일 열심히 뺏겨간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보다 화장실이 더 더러웠던데. 중국. 네, 중국이죠. 그래, 중국. 중국에서 신화통신, 북경통신, 인민일보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막 뺏겨갑니다. 근데 인민일보 이렇게 씁니다.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과장됐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대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뺏겨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일대 사건입니다. 뭐냐? 한 지방이 바꿔가지고 다른 지방을 바꾸고 국가 전체를 바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바꾼 일대 사건이다. 그 밑에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전자정보 이것도 있죠. 이것도 서울의 강남구가 전자정보를 중앙정부가 만들기 전에 전자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수출했던 겁니다. 예. 우리 김포시에도 부시장 계시면 물어보려 했는데 이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해도 안 되는 거를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사례들이 축적해 나가는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 나와라, 장관 나와라 이랬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지방이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우리는 성공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례들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000명에게 매년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사회통합실태조사 근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신뢰도 어느 공공기관을 믿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걸 안 보더라도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제일 못 믿겠다는 데가 어디겠어요? 예, 국회죠. 국회. 그래서 국회를 믿느냐 했더니 아주 믿는다, 조금이라도 믿는다 합쳐가지고 12.6%입니다. 12.6%. 그러니까 87%는 전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조금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앙정부 나와라. 뭐 하냐? 중앙정부가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소방도 국가가 나서야 불을 끄지.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봤더니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비율이 24.6%입니다. 24.6%. 우리 지방정부가 뭘 하겠나 이랬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또 신문에 보면 뭐 부패 사건 나왔다 하면 지방이죠. 그런데 청렴도도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의 경우에 한 37% 정도 나왔습니다. 37%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얼마 떨어졌나? 24.6%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나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50%가 안 넘죠? 신뢰가 낮은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더 믿을만하다. 자, 우리는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못 믿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 일을 지방에 맡겨야 되겠어요? 중앙정부에 맡겨야 되겠어요? 예, 우리 동네 문제, 우리 지방 문제는 지방이 해결하도록 맡겨줘야 해결이 된다. 한걸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헌법 개정인가? 아까 내가 차가 고장났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헌법이란 뭐냐? 국가기관이 국회나 정부나 또 국민도 우리 국민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할 때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국가기관이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러니까 정치의 내비게이션이 헌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의 내비게이션도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 헌법이 지금 헌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1987년 딱 30년 됐죠? 30년 됐습니다. 이 30년 동안에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런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 간다. 엉뚱한 데 간다. 예.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 헌법이 제정될 때 당시에 국민소득이 3,300불입니다. 현재는 3만 불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세계화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식정보사회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즉, 도로가 새로 뚫리고, 터널이 뚫리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던 건물이 없어졌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대로다. 이런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겠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헌법은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운용만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또 뭐 구태여 헌법을 바꾸냐? 법률을 바꾸면 되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는 요전에 이걸 쓰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제퍼슨이죠. 미국 헌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3대 대통령이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19년마다 법률이나 헌법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 각 세대가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활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전 세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 삶이나 규정하세요. 우리 삶은 누가 규정합니까?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87년 헌법에 만들 때는 없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유권자가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유권자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의 삶을 규정 지어야 된다.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규정 짓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기본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까지 60차례 이상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헌법을 개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독일에는 헌법이 몇 개가 있느냐? 연방정부 하나 가지고 있고 16개의 주가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17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하나죠? 독일은 헌법을 17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주의 헌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것도 바뀝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헌법 개정이 1년에 수차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스위스는 어떠냐? 1848년에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150여 차례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것도 이 나라도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하고 있더라. 근데 이 나라는 헌법이 몇 개냐? 연방 헌법 한 개에다가 깐톤이라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깐톤이 26개입니다. 그러면 27개의 헌법이 있는 거죠. 이것도 깐톤 헌법도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1년에 수차례 헌법이 개정되더라. 그런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또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불안해요? 예, 스위스 정치 안정되어 있죠. 독일 정치 우리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큰일 난다. 그게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미국은 헌법 개정 안 하던데 왜 우리는 헌법을 그렇게 자주 개정하냐? 그래서 미국을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27번 개정됐어요. 1787년에 시작해가지고. 한 18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4건이 각 주의 비준을 받고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근데 미국에는 헌법이 몇 개 있냐? 연방헌법 한 개에 주가 몇 개입니까? 예, 50개, 51개, 51개의 헌법이 있다. 이 주헌법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주 바뀝니다. 연방헌법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매년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더라. 자, 다시 정리하면 헌법은 내비게이션이고 사회의 변화가 가끔 저한테 물어요. 헌법은 언제 개정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요. 언제 개정해야 됩니까? 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이러면 바꿔줘야 되듯이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 원인은 대체로 찾아보면 헌법에 있다. 그때 헌법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지방분권 개헌인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내세우는 게 뭡니까? 경제발전이죠? 예. 예? 취업은 뭡니까? 나라가 잘 살면 취업도 되는 거죠? 기업이 잘 돌아가면 취업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는 권력의 중심을 밑으로 보내야 된다. 밑으로 보내야 된다. 왜? 그래야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스위스 추크의 기적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추크는 스위스의 한 깐톤입니다. 근데 그게 국가입니다.
국가 안에 국가죠.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가지고 그 국민 수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12만 정도. 조그마한 깐돈입니다. 그런데 이 깐돈에는 일자리가 몇 개냐? 12만 주민의 일자리가 10만 5천 개입니다. 근데 거기 1인당 소득이 얼마냐? 그 취업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냐? 17만 불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나라, 여기가 원래 잘 살았느냐? 스위스에도 못 살던 지역입니다. 농촌, 아주 시골의 농촌 지역.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었느냐? 그럼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즘 우리 뭐 법인세 높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연방 법인세는 똑같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8.5%입니다. 근데 지방 법인세는 0%부터 10%까지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입장이면 지방세가 0%인 지역으로 가겠어요? 11%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커는 0%는 아니고요. 0.1%를 매깁니다. 지방세 0.1%, 연방세 8.5%, 8.6%를 매깁니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지방에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도 똑같은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세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무한정 세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기업들이 떠나고 주민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적게 걷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신이.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혁신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 발전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스위스가 그렇게 잘, 저는 스위스를 여행을 탈 때마다 정치인들, 학자들한테 묻습니다. 왜 이 지방이 그렇게 잘 사느냐? 저는 축구 가서 축구 시장한테도 물었어요. 축구의 주도가 축구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3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 축구 시장한테 왜 잘 삽니까? 이런 분. 또 정치인들한테, 또 학자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 스위스가 고도의 분권적인 국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산다. 왜 그러냐? 각 지방들이 잘 살기 경쟁을 하는데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하게 될 때, 이 통일의 국가 형태, 통일 후의 국가 형태는 보나마나 연방제입니다. 고도의 분권적인 체제를 가는 거예요. 미국이 통일하고 연방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전부 다 연방제 형태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각 지방에 그 지방의 고유한 리더십과 고유한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실질적인 마음으로부터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해라. 우리 식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끌고 가면 승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식민지냐? 당장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분권적인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국가의 부재 상태, 국가 기능마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분권을 해야 된다. 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2009년도에 유럽 공동체의 지역위원회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뭐냐?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권된 나라입니다. 이쪽 축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CH는 스위스입니다.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분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권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죠. 보니까 소득도 제일 높더라 하는 겁니다. 분권이 안 된 나라, 적게 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소득도 낮더라. 그래서 대체로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 소득이 높더라 하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려면 여기에 속해야 되겠어요? 이쪽에 속해야 되겠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가 예? 앞장, 뒷장. 그 차이나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중국이 그렇게 아, 이거 중국이 아닙니다. CH는 콘페드라치오 헬베티카.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의, 스위스는 이 명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공용어가 4개잖아요. 각 언어별로 명칭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명칭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CH는 뭐냐? 그래서 어느 한 명칭을 대표 스위스 명칭으로 하려 하니까 딴 데서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언어도 아닌 라틴어로 하자. 그래서 라틴어로 쓴 게 CH. 이게 스위스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스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스위스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 스위스의 유명한, 왜 스위스가 연방제를 채택했느냐. 원래 스위스가 달라서 연방제를, 각 지방이 달라서 연방제를 취한 게 아니고 그 다름을, 각 지방의 다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방제를 채택했다. 아주 스위스의 유명한 그 문학 평론가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고대 이탈리아어를 쓰는 주민들은 뭐 프로테제가 2, 3%밖에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언어는 0.1%밖에 안 씁니다. 그렇지만 다 공용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폐나 공문서는 그 소수 언어도 다 표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작은 그 차이를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연방의 강요들, 장관들 임명할 때도 언어별로 배분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서로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동양으로 하면 화이부동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함께 사진 찍고 싶어 하는 1순위가 엘빈 토플리죠.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가장 대표작이 뭡니까? 예, 미래의 충격. 그죠? 또, 뭐, 그 후에 나온 또 권력의 이동. 뭐 이런 책들이 있고, 뭐, 부의 미래. 뭐 이런 책도 있고.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거는 한글판도 있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인터넷에 치면 금방 검색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쓰느냐? 2001년에 쓴 겁니다. 2001년 6월 7일 날 이 책을, 이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바칩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바칩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이 보고서를 부탁을 했겠어요? 이때 시기가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때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노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정치체제를 어떻게 개편하고, 교육을 어떻게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뭐 BT 산업 이런 말이 여기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보고서
보수는 아마 엄청난 용역비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자산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끌고 가는 선도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산업구조는 상당히 개편이 됐죠. IT, BT 뭐 그러면서 상당히 개편이 됐습니다. 교육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꿀뚝식 공장형 교육으로부터 다양성 교육으로 가자 했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예, 여전히 교육부가 획일적인 교육을 공장형 교육을 하고 있죠. 노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정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체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 이것은 개발경제시대에는 산업사회죠. 그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왜? 이 경제기업은 엘리트 관료들이 행동지침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 국민, 뭐 학교 딱 시달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한강기적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지식 기반 사회,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색해 가고 있다. 낡은 체제다. 이제는 작동 안 한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이분의 정치 사상은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래서 이분의 정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그 서점에 들어가서 인터넷 서점에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있어요. 제3물결의 정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3물결의 정치. 또 헌책방에 가도 구할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하는 것은 오뚜기 정치입니다. 지방 분권하라. 권력의 중심을 지방으로 내려라. 그 다음에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렇게 강조한 정치체제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가요?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위스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체제를 보면 스위스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서 분권해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불황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고 싶다면 연방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주정부로 넘겨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분권화된 국가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미국도 너무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과거에는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지역이
지방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스위스 축구 얘기 잠깐 했는데요.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금융, 통상 이런 걸 지원하는 거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안 세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각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분권을 해야 잘 살게 되느냐? 경제가 발전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과거 우리 개발시대, 이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뒤따라갈 때죠. 뒤따라가면 장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잘하는 거는 따라하고 못하는 거는 피하고 이러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따라갈 때, 후발주자로 갈 때는 중앙의 엘리트 갈들들이 교본을 만들어가죠.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정답이 있는 시대입니다. 정답이 있는 시대. 정답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일 앞선 분야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낡은 기술을 가져오니까 그냥 뺏겨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려면 줍니까? 비싼 돈을 요구하는 거죠. 너무 비싸게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선발주자 대열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발주자. 즉 다시 말해서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 정답이 없으면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지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다른 지방은 그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지방에서 저렇게 하다가 성공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쫙 따라가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실험을 하려면 국가가 실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왜? 잘못되면 전국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한 지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만 또 다른 지방이 또 성공하니까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결정권을 갖게 해야 되는 이걸 가르쳐서 위험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플러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지 마라. 전부 다 한 바구니에 계란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번 깨지면 뭐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잘 통용되는 데가 어딥니까? 주식할 때 어떻게? 분산 투자해라 하는 게 바로 이 위험의 분산입니다. 국가 정책은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는 갖가지 부동산 대책, 교육 대책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겠다 이게. 그런데 중앙정부 하라는 데만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교육계획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암울하고 또 부동산 문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 안 되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된다.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해서 국가체제로 보면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 선두주자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방분권체제가 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하면
중앙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 어느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과부하에 걸려 있고,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다. 손발이 묶여 있다. 뭘 할래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헌법 제1조 요양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가 잘못 결정했다. 대통령이 잘못 결정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 주권이다. 국민 주권이란 뭐냐?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가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거 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엄청 바꿨죠.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 교체율이 제일 높습니다. 어떤 데는 60%까지 바꿨습니다. 물갈이 확 해뻤어요. 달라졌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 엘리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갈이 해도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국민주권의 핵심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토플러가 그렇게 제시했는데 헌법 개정이 정답이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헌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도 개헌을 약속하셨고 또 국회 개헌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저도 국회 개헌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분위기는 익었어요. 그런데 가만두면 잘 안 될 것이다.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도 우리가 동참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동참하자. 예.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지방 헌법에 이렇게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본질은 뭐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를 해라 이겁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세한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지방이 독자적으로 할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시키는 대로만 해라.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지방이 해라.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위임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을 펴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해서 법률에 위임 없으면 권리도 제한하지 말고 벌칙도 제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우리 헌법의 규정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방은 중앙정부,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지방이 발전하겠어요? 우리 집에 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애가 믿을 수 있겠어요? 잘 살까요? 키우기는 편할 겁니다. 키우기는 편할 겁니다. 모범생. 키우기는 편할 겁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자적인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나 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좀 치십시오. 왜? 우리는 집안에 애가 뭐 좀 어깨로 나가고 사고도 좀 치고 이러면 그거 너무 비관하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애가 크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애가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쪽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한번 가봐야죠.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정신 능력이 모자라는 미성년자나 요즘 뭐라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한정 치산자입니다. 말을 바꿔나가기 어렵죠. 정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말아요.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거든 해라. 이게 한정치사한자 미성년자죠.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해라. 똑같은 거죠, 구조가.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덩치는 굉장히 큽니다. 덩치는 커요. 뭐 경기도 같으면 지금 한 1200만 된다 그러죠? 또 우리 김포는 얼마나 됩니까? 38만이요. 38만. 이 쭈리가요, 세계의 돈이 다 모여 있다는 쭈리가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38만입니다. 스위스 최대의 도시. 거기가 38만. 대도시죠. 근데 스위스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00명 미만입니다. 60%가 1000명 미만입니다. 우리는 막 지방 키워야 된다고 막 시군 통합하고 막 이랬잖아요. 덩치 크면 잘 삽니까? 그럼 제가 제일 잘 살겠네. 예.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덩치는 큰데 권한은 스위스의 인구 487명이 인 지방 정부가 갖는 권한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된다. 거긴 제가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 딱 이 시간입니다. 8시부터 모여가 뭘 하느냐. 야, 우리 동네에 저 외국에서 왔는데 한 3년 동안 살았는데 이 사람 스위스 시민권 줄 건가 말 건가. 동네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저 국가에서 해야지. 왜 지방 이 동네에서 하냐? 스위스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봤다. 우리보다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연방정부에서 뭘 아냐는. 최상위에서 수리 보고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우리 지방에 세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주민들 모여가 다 결정합니다. 밤에 이렇게. 그리고는 결정하고 난 뒤에 나가서 저 밖에 나가면 이제 다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교합니다. 맥주도 마시고 다과도 먹으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도 1200만 덩치는 크지만은 권한은 심지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의원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놀이터에 밤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그럼 갈 때 고기 가면 좋겠는데 술 마시고 떠들고 갈 때는 맥주병 깨가지고 막 일어나니까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발가락도 베고. 그래서 저거 좀 금지시키려고 조례 만들려고 했더니 못 만든다 합니다. 왜?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부 맞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권한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거의 지방 정부를 정신 능력이 빈약한 그런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한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논어 기절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장문중은 절위자다. 절위자다. 이 공자로서는
아주 심한 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장문중이 누구냐?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재상입니다. 왜 이 공자가 이 장문중을 그렇게 욕을 하느냐? 전리자는 뭡니까? 자리를 훔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벼슬도둑이다. 벼슬도둑이다. 장문중이가 벼슬도둑이다. 왜?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유능한 사람이 찾아와서 추천해달라면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일은 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지금 대한민국 오면 국회의원, 중앙정부의 장관, 중앙공무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예, 벼슬 도둑들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은 안 하면서 지방에 나서서 일하려는, 또 국민이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권한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전형적인 벼슬 도둑들입니다. 난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욕하는 거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87%가 전혀 국회의원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끔 모여서 격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믿어주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 신뢰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뭐겠어요? 국민에게 주권을 다시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잘못 결정하면 번복시켜달라. 그건 뭡니까? 잘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 타겠어요? 못하죠. 근데 잘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도 좋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잘 가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걸면 독재국가라 그러죠? 그죠? 그럼 누가 걸어야 되겠어요? 주권자인 국민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데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오뚜기의 나라로 만들자. 국민에게 최종적인 권력을 주고 지방 문제는 지방이 결정하도록 권력의 중심을 지방으로 보내자. 국민에게 보내자. 권력을 국민에게 보내는 것을 국민분권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것, 이것을 지방분권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여기에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사회윤리로부터 나오는 게 보충성의 원리고,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통합 조약에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지 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한테 맡기고 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마라. 또 지방정부도 시군이 할 수 있는 거를 시도가 나서지 마라. 이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숙제하는데 숙제 어른이 대신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린아이가 하라.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배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헌법에 넣자는 겁니다. 헌법에 넣자. 앞으로 공동체의 일을 배분할 때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주자.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국민들이 법률안을 제안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자. 이거를 국민 발언권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을 도저히 못 믿겠다,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겠다. 이게 뭡니까? 국민 소환권이죠.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실제로 국민 주권이 되는 겁니다. 국민 주권. 말만 헌법에 국민 주권이라고 보장하는 것만으로 국민 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작년 6월 달에 책으로 썼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이렇게 썼더니 아무 출판사도 출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출판을 했는데, 작년에 촛불 시위가 나가지고 막 사회가 이 변화되면서 요즘은 여기저기서 내 책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와서 강의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권력이 누구한테 속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속해야 됩니다. 자,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민에게 속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재헌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다와 속하다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 하자, 이제 지방의 권력을 넘기자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 시장 군수를 어떻게 믿냐? 지방 의원을 어떻게 믿냐? 또 시 도지사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만평에도 그렇게 났어요. 아, 대통령이 지방 분권 대폭 강화하니까 단체장들은 박수치고 주민들은 걱정이 태사이다. 근데 이거는 지방 분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지방에게 권력을 넘긴다는 것은 누구한테 넘긴다는 겁니까? 주민에게 넘기는 겁니다. 주민에게.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주민이 뽑은 일꾼이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주민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분권이란 뭐냐? 이 김포의 문제를 국민 전체가 결정할 거냐? 아니면 김포 시민이 결정할 것이냐? 김포 시민이 결정하면 지방 분권이고 국민 전체가 결정하면 중앙 집권이다. 이건 마치 우리 가정에 식탁을 어디에 배치하고 도배를 무슨 색깔로 하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인문계로 보낼 거냐, 무슨 과를 뭘 선택할 거냐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집안에서 본인과 또 부부간에 이렇게 의논해서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집안에 요리를 뭘 할 것인가
또 요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친족회의, 8촌까지 모이는 친족회의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를 경주시, 김해, 김씨, 종친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종친에서 결정하는 게 비유하면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죠. 친족회에서 결정하면 도에서 결정하는 거죠. 가정에서 결정하면 예, 그게 지방분권이다. 그게 지방분권이다. 이제 지방분권이 뭔지 확실히 이해됐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입법권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권력이죠. 이 권력이 누구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주민에게 속해야 됩니다. 국가 전체의 일은 국민에게, 지방의 일은 주민에게. 다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주민입법은, 국민입법은 국회와 의회에 속해야 된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한 게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지방이 발전 못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서는 조례를 정하고 이 조례는 정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서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됩니까?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 모든 사회 변화는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지방은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느냐? 법률이란 뭐냐? 주민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게 법률 아니냐? 법률을 형식으로 만들면 그게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왜 독자적으로 못 만드냐? 그래서 죄형 법정지, 형벌도 국회에서만 정할 수 있고 세금도 국회만 정할 수 있다. 근데 조세법률주의라 그러죠? 이 조세법률주의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대표 없는 과시 없다죠? 대표 없는 과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우리 지방을 위해서 쓰는 지방세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국회가 우리 김포의 대표입니까? 김포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입니까? 예, 대표 없는 과시 없다면 지방세는 누가 정해야 됩니까? 지방의회가 정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누가 정해야 됩니까? 김포 시민이 정해야 된다. 김포 시민이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정하고 시의회가 정한 것이 왜 법률이 아니냐? 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지방정부는 그 지방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왜 안 됩니까? 스위스는 487명 지방정부도 스스로 세금을 정하고 스스로 벌칙을 정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헌법에 명시하면 이제 주권이 어디로 옵니까? 지방으로, 주민에게로 오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법률제정권입니다. 지방법률제정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세금은, 지방세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주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다 결정할 수 없으면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세금이죠. 또 세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즘 복지 업무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공약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다 해놓고 돈은 누가 내라니까? 돈은 지방이 내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택배기사한테 물건 맡기면서 이 물건도 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돈은 안 줍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워놓고 돈은 상당한 부분, 전부 다 내라고는 잘 안 합니다. 반을 지방이 내라. 뭐 30%를 내라. 어떤 데는 60% 내라. 이런. 지방은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뒤치다거리는 지방이 하고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위임했을 때는 위임한 정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비용 생각해 가면서 약속하겠죠. 지금은 비용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약속해놓고 봅니다. 비용은 지방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누리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잘 사는 지방이나 못 사는 지방이나 다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 간의 재정적인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 이게 재정조정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뭐죠? 법률재정권. 두 번째, 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세거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금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싫고 세금만 깎아달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적은 세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국민들이 세금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김포에서 옆으로 이사 가면 되죠. 일산으로. 그래서 이걸 발로 하는 투표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주민이 안 빠져나게 만들려면 같은 세금의 서비스 이치를 높여야 된다. 그게 혁신입니다. 그래야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는. 앞으로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저는 10개 단체, 뭐 큰 단체들이죠. 시장군수구 정장협의회,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시도 의장단 협의회, 지역 언론 협의회,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합쳐가지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3명의 상임 대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 민간인은 저니까 각 캠프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또 바른정당의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일하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맺은 협약이 요 앞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명 보이죠? 뭘 위했냐? 내년까지 헌법 개정한다. 이 헌법 개정에는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보충소의 원칙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헌법에 넣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다음 장은 홍준표 후보가 약속한 겁니다. 5명하고 다 했는데 지목항해상 이 정도입니다. 후보가 공약했다는 건 뭡니까? 이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공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공약했으니까 되겠지. 될까요? 국민의 외치이죠. 주장하고 지키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그냥 될까 이렇게 의문만 품고 있을 거냐?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헌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가 안 움직이면 이제 동력을 만들어 세게 태워야 됩니다. 그 개헌 동력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개헌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정치 체제는 뭡니까? 새로운 헌법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공정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될까?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는 그런 헌법 개정은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부터.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내하고 이웃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헌법 개정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오뚜기 같은 나라, 즉 권력의 중심, 결정권이 지방에 있는 나라, 국민에게 있는 나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뚜기에서 시작해서 오뚜기로 끝내겠다고. 지방분권은 곧바로 오뚜기 같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주인이고 헌법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원래 개헌의 모토도 국민 참여 헌법입니다. 오히려 국민 주도 헌법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마 8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순회 토론이 있을 거고 아마 국회에 개헌 마이크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하시면 옆에서 다 속기에 기록해가지고 그 국회의원과 자문위원들이 공유하고 헌법 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나면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오뚜기 같은 나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곧 개헌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